자, 3학년 일반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여러분 2학기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절과 쓰기 윤리라는 단원에서 글 한 편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 진학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책 쓰기를 한다거나 라고 할 때 타인의 글 또는 타인의 학술지나 논문 등을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부 지문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용의 원칙 첫 번째 원칙부터 일곱 번째 원칙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진행하다가 수업이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처 표시는 대체로 각주와 내용주, 참고 문헌을 통해서 하는데,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내용주는 글 중간에 인용한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참고 문헌은 글의 맨 마지막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이 관여하는 학문 분야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출판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에 맞게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표시 방식이 다양하지만 저자명, 논문명, 출판 사항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적절한 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이 분량과 관련한 것으로 자신이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되고 자신이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는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 표시 방법에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정한 인용의 요건 중요하죠.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 표시 방법에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용해 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용의 목적 또한 분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소주제를 보니까 표절 예방을 위한 연구자의 태도.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인용 방법은 표절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 측면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서 이런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연구자는 학술지나 단행본 등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글로 써서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는다. 연구자는 보통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이때 연구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요하죠. 자, 연구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니까 즉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과정이나 내용을 조작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를 했다 해도 윤리적 글쓰기를 해야 진정으로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연구 내용의 독창성이나 참신성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글쓰기란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윤리 전문가인 로이그 교수라고 해서 학자를 한 명 등장시켰어요. 로이그. 자, 로이그라는 학자가 무엇에 대해서 언급했나 보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듯이 연구자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물이 초고, 책, 논문, 보고서 등 어떤 형태일지라도 글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자가 그 결과물의 유일한 독창적 저자이다. 자, 결과물의 저자가 그 결과물의 유일한 독창적 저자이고, 그가 다른 사람의 텍스트나 아이디어를 빌려올 때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학문적 관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글쓰기는 연구자의 정직성, 자, 그리고 정보의 정확함, 전달의 명확성에 기초한 글쓰기 중 정직한 글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정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정직한 글쓰기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윤리적 글쓰기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연구 부정 행위가 바로 표절이다. 그래서 자,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과 윤리적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서 진술을 해줬어요. 자,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방법을 멀리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자, 인용을 할 때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표절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표절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서 발생하므로 자신이 저작물에서 남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그것이 타인에게서 빌려온 것임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그 출처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주면 대부분 표절 의혹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이 글의 초반부에서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활동을 통해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 이해 여부를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참고해서 표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시침에 의하면 타인의 연구 성과, 자,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자,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윤리시침에 의하면 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학문적 부정이 우리 지문 본문에 나왔었죠. 출처가 없는 경우. 자, 세 번째, 미국의 연구 부정 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마찬가지죠. 또는 단어들을 적절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착복하는 것. 굉장히 용어가 강하네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착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런 어떤 연구윤리 지침 또는 규정에 근거했을 때 자, 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표절에 대한 이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절이란 어떤 행위다 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고유한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내용을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부정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부정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표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있어요. 이번 문항에서 자,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2차 문헌 표절,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 텍스트 표절 같은 경우는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개념, 자, 어휘, 문장, 단락, 그림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 자, 모자이크 표절이란 뭐예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 한 사람의 여러 저작물이나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의 첨삭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발췌 및 조합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자, 2차 문헌 표절 보세요. 자,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 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또는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라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 이 부분을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라고 하고요. 그다음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보면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면서 해당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머릿말 등에서 두루뭉실하게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3번. 자, 다음 글을 읽고 표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가 지문을 일단 볼게요. 자, 가 지문 보니까 올해 서울 지역 사립 S대를 졸업한 허모 씨는 졸업 논문을 쓰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논문 주제를 정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각종 글을 복사 후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이다. 자, 명백한 표절 행위이죠. 자, 허 씨는 그동안 과제로 제출했던 것을 재인용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찾은 글로 논문을 채웠다라며 표절 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교수님들도 취업 준비를 하는 바쁜 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해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졸업 논문 준비 시기가 되면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3분 졸업 논문, 논문 복붙, 내리사랑으로 전해지는 학과 논문 등 논문 표절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실제 서울 소재 또 다른 S대학 학보사가 103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의 과제를 베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5%, 특히 전체의 44.1%가 한 번쯤 과제를 베낄 수 있다라고 응답해서 연구윤리라든가 어떤 표절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나아지면 볼게요. 자, 나아지면 보니까 우리 대학가에서 교수가 다른 교수나 제자의 글을 표절해 논문을 짜깁기 하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요나 방송 대본 등 연예계에서는 노래 한두 소절이나 대본 내용이 전개 방식이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 시비가 일곤 한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표절이 횡행해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대학가에서는 표절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런 관행에 침묵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절 그 자체만큼이나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표절은 학자로서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중범죄이자 최악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 학자들이 표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진국에서 유학했으면서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러한 악습에 재빨리 적응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 논문이나 보고서 표절이 만연한 이유도 교수사회의 이 같은 악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2006년 기사에 실려있던 글들이야. 자, 그러면 1번, 자, 가와 나를 통해 드러난 문제 현상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작성해보자고 했어요. 자, 일단 보면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약하죠. 자, 연구 성과의 판단에 동료나 제자와의 인간관계를 개입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부족. 자,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당연히 부족하죠. 표절을 허용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표절에 대해 관대한 풍토. 표절에 대한 관대한 풍토도 또 문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표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표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자, 2번. 자, 1번에서 작성한 문제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표절을 문제 삼지 않거나 표절을 관행으로 여기는 태도로 인해서 연구 성과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 연구 성과를 베끼거나 재인용함으로써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학문적 발견이 정체될 수 있고, 자, 표절을 통해 손쉽게 이룩한 연구 결과를 인정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을 읽고 올바른 인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인용 부분에서 출처를 제시하고 참고 문헌에서도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주석을 사용하느냐 또는 본문에 간략히 나타내느냐에 따라 상세한 출처 표시법과 간략한 출처 표시법으로 구별된다. 자, 상세한 출처 표시법의 경우 저서의 경우, 자, 지금 저자가 제시가 되고 꺾음쇠 표시,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 연도, 어느 쪽수를 인용했는지. 자, 논문의 경우에는 자, 저자, 그 다음에 꺽쇠 표시인데 하나 꺽쇠, 그 다음에 두 개 꺽쇠, 과학연구윤리라는 학술 서적 명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연도, 인용 쪽수.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뭐 학교폭력 유치원으로 번지다라는 어떤 신문 기사의 표제, 그 다음에 어떤 신문사인지, 연도, 일자, 몇 쪽인지. 사전류의 경우에는 꺽쇠 하나, 노래, 한국문화상징사전이라는 책 명칭,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 연도. 이게 상세한 출처 표시법이고, 간략한 출처 표시법 보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자의 스티븐 판커는 최근 다윈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존의 사고는 단순히 무식의 어떤 소치라고 선언하였다.
예를 들어서 뭐 핑커 뭐 저자죠. 언제 출판되는지, 출판 연도 몇 쪽인지, 28쪽에서 31쪽이라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반복되었다. 그래서 학자 이름, 연도, 세미콜론, 또 학자 이름, 그리고 출판 연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출처 표시에 사용한 문장 부호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출처를 표시할 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겸납표 같은 경우는 아까 봤죠. 단행본의 제목을 표시한다. 자, 단행본의 제목. 자, 그다음 보니까 혼납표 같은 경우에는 자, 뭘 표시한대? 소제목, 예술작품의 제목, 하위 항목의 제목 등을 표시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죠. 소제목, 예술작품의 제목, 하위 항목의 제목. 자, 그다음 보니까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직접 인용 또는 특정인의 말, 보도문의 제목 등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홑, 화살, 괄호 같은 경우는 혼납표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신문의 제호, 제목 등을 표시한다. 소괄호 같은 경우는 본문 내의 저자명, 서지사항, 인용 면수 등을 묶어서 출처를 간략하게 표시하거나 주석, 보충적 내용 등을 표시하죠. 그 다음에 쌍반점 같은 경우는 본문 내의 출처를 간략히 표시할 때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각각의 문헌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쌍점 같은 경우 본문 내의 출처를 간략하게 표시할 때 표제와 부제를 구분하거나 발행 연도와 인용 면수를 구분할 때 사용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출처 표시가 되어 있는 글과 되어 있지 않은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독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표해보세요. 자, 일단 출처 표시가 되어 있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찾아 읽어보고 신뢰도 측면에서 소감을 발표해본다라고 제시했네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협력적 탐구 과정에서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가지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3년 글을 볼게요. 협동학습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참여자가 다른 수행자와 함께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하죠.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자주 빠지거나 또는 전화 받지 않기, 개인 사정을 내세우면서 팀의 일을 미루기, 개인이 사정을 내세워 맡은 일을 기한 내에 마무리지 않고 변명하기, 쉽고 편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쉽고 편한 일 또는 맡은 일을 할 때 신용만 내기 등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무임승차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경우가 모두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10조 저자 표시. 자, 연구자는 공동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 2항. 자,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라고 했고요. 자, 5항. 자,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연구 윤리 지침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1번. 가에서 설명한 무임승차가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수행 의욕을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무임승차한 친구를 배제하고 싶어지죠. 또 협력학습에 대한 어떤 불신이 높아져요. 성과에 대한 만족도 떨어집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자, 2번. 자, 나를 참고하여 협력적 탐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역할을 배분하는 방법과 구성원 각자가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뭐냐 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4-5명의 친구들과 함께 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번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해보자고 했는데 가의 표를 보니까 연구윤리 관련 규정 지침 제정 현황이 점차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나항을 보니까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된 교수의 수요가 점차 역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 연구 부정행위 발생 원인
이인재 연구윤리와 이해 실천이라는 책에 이런 어떤 글이 실려 있어요. 자, 연구 부정의 요인이 연구자가 처한 연구 환경이나 잘못된 관행 그리고 제도적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제도 환경적 요인이 연구 부정의 요인이 토양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부정의 요인가 몇몇 성격 이상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회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수단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 연구자의 업적을 지나치게 연구자의 양적 실적에 비중을 두는 업적 평가 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연구 윤리 불감증, 자, 침묵의 카르텔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학문 연구와 창작 활동상의 공정한 경쟁과 그에 따른 각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특히 연구 체제의 어떤 거대화와 복잡화로 인해서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 희석되면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자기 합리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의 연구 제도 또는 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증가한다. 다음 라 지문 볼게요. 라 지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인터뷰죠. 그래서 특정 신문사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학문 연구윤리를 교과부가 법 규범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학문과 예술이 다르고 학문 내에서도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다른데 국가기관이 일괄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성 없는 규칙은 오히려 모든 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또 교과부가 기준점을 잘못 잡을 경우 우리나라 연구윤리를 타락시킬 위험도 생긴다. 자, 그 다음 다른 신문사에 실린 관련 인터뷰예요. 자, 표절 문제는 우리 산업 발전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0, 70년대 우리는 외국 도면을 베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 다음은 우리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은 남의 생각이 아닌 네 생각 뭐냐 라는 부분을 훈련받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 관행을 이제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어요. 자, 이런 어떤 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단원에 저작권과 매체 이용 윤리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저작권이라는 박아란 작가의 어떤 글인데 이 글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어떤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저작권 개념은 인쇄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다. 인쇄기술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자, 저작권 개념이 대두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저작권 개념이 대두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렇다면 인쇄 매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저작권 개념은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저작권 개념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급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소수자로 저작권과 공정이용이라는 주제를 제시했어요. 자, 저작권의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서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를 뜻한다라고 해서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해줬어요. 저작권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이다. 자, 또 어떻게 언급을 해줬냐면 저작물의 종류는 실로 다양해서 법이 예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대요. 자, 이것은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한 종류고요. 자, 판례를 살펴보면 한복은 전통 의상일지라도 옷고름 등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사용됐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 자, 태극 문양과 팔개 문양이 반복되는 도안을 사용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도 독창적 미술 저작물로 보았다. 대법원 판례. 자, 또한 땡땡 야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게임과는 별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가진 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
자, 문화의 향상 발전이란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것. 제1조죠. 자,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도 때로는 사회 공동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자, 사회 공동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저작권법은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재판 절차, 행정 목적 등의 복제,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사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그 제한 사유이다. 그래서 저작권 제한이 어떤 사유를 언급해줬고요. 자,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이 대립되는 이해 조정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용 원칙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정이용 원칙이라는 거고요. 구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두어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즉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공정이용 조항 같은 경우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연구를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이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죠. 그래서 공정이용 원칙이 누구나 특정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용 조항에 의하면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되고 않는 경우, 보도, 비평,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비영리적인지를 따져야 되고 전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잠재적 가치, 시장에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 공정이용 조항이라는 게.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주제로 제시가 된 것이 인터넷과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과 저작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은 복사와 공유를 물적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매우 용이하다, 쉽다는 거죠. 인터넷. 자, 그래서 그 위반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저작권을 통제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는데 이는 주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소수 이용자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침해된 저작물이 배포나 유통의 범위도 비교적 좁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익명의 대중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침해된 저작물의 유통도 지역 경계를 넘어서 때로는 국경을 넘어선 것으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인터넷에서는 저작물의 침해가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또는 표현이 도구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들의 UCC, 자, User Created Content를 만들면서 배경음악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한다거나 안무를 따라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의 양상이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떤 사례들을 들어줬어요. 자, 실제로 한 블로그 이용자가 자신의 5살 된 딸이 의자에 앉아 인기가요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동영상을 삭제당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동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동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했으므로 원고에게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국의 렌츠 대 뮤직 판결과도 논리 구조가 비슷하다. 스테파니 렌츠는 어린 아들이 가수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뒤 가수 무슨 곡에 대한 저작권자인 무엇의 게재 중지 요청으로 유튜브가 동영상 제공을 중단하자
자, 그 가수를 고소했다. 1심 법원은 저작권자인 누구의 계좌 중지 요청을 하기 전 렌츠의 공정 이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해 렌츠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야. 자, 결국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 동영상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용된 정황과 목적, 사용된 분량 등을 고려해서 동영상 제작자가 공정 이용을 하고 있는지 꼭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공정 이용의 어떤 범주의 검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자, 위에 표에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어떤 표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자,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고요.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 수신권. 자, 이 공중 송신권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 송신, 기타 공중 송신을 포함하고요.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이 포함됩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이 또 포함돼요. 저작 인접권에는 실현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가 있는데, 실현자의 권리에는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음반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 보상 청구권,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 청구권, 공연 보상 청구권이 있어요. 음반 제작자의 권리에는 복제권, 배포권, 음반 대여권, 전송권, 방송 보상 청구권,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 청구권, 공연 보상 청구권이 있네요. 방송 사업자의 권리에는 복제권, 동시 중계 방송권, 공연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어떤 권한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소주제를 보니까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어떤 사례들을 제시해 줍니다. 자, 온라인상 저작권이 침해물이 있는 곳에 링크를 걸어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법원은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 링크나 또는 심층 링크는 게재 저작물이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러한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일 뿐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행위인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또는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자, 대법원 판례죠. 그러나 임베디드 링크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웹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영상과 소리를 재생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자, 포털이 검색 기능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과 이미지가 검색되면 포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어떠한 것이냐? 포털의 경우 대법원은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고요. 포털 이용자들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자, 교환하는 인터넷 문화 속에서 포털 운영자가 저작권에 관한 표시 없는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침해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적 수단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확하고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직접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게시물에 관한 관리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게시물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포털 운영자도 저작물 침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불법 공동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고 판단했어요. 또 이런 경우는 파일 공유 온라인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음악 부분에서 무엇이 2000년대 초반 국내 최대 음악 사이트로 자리매김했으나 저작권을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렸다. 자, 무엇의 여러 버전에 대하여 수건의 판결이 있고, 특히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무엇의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이 P2P 기술을 이용한 음악 파일 공유 행위가 대부분 불법 복제임을 예견했다는 거죠. 자, 예견하면서 P2P 프로그램이 무엇을 개발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래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개별 이용자들이 인터넷상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를 공정한 사적 복제로 볼 수 있겠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자, 법원은 불법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다 판단한 바 있다. 중앙지법. 이러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2009년 속칭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3회 이상 경고받은 불법 복제물 전송자에 대해서 이메일 계정을 제외한 모든 인터넷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게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삼진아웃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작 헤비 업로더는 규제하지 못하고 침해 액수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 있대요. 자,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이해활동 1번 문제 보세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저작권 침해 양상의 변화를 말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의 빈도가 복제와 전송이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이용자의 규모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소수 이용자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일반적이었는데 익명의 대중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지역 범위는 주로 좁은 지역 범위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행해졌지만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2번.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가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나를 보니까, 자, 복제물의 시장 규모를 보니까, 자, 2015년도에 음악, 영화, 방송, 출판은 증가했고 게임 분야는 오히려 감소를 했네요. 전체적인 금액은 1.2% 상승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1번. 가에 제시된 저작권법 제1조의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자,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 인접권의 실현자의 권리에는 아까 설명했었죠.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 청구권,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 청구권, 공연 보상 청구권 등이 있었죠. 음반 제작자의 권리도 아까 살펴봤었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보상 청구권,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 청구권, 공연 보상 청구권 등이 있었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복제권, 동시 중계 방송권, 공연권 등이 있었어요. 자, 3번 가와나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